선생님 앉아 계십시오. 오늘 정말 날씨도 눈이 오면 훨씬 더 좋겠지만 아마 조금 있다가 눈이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뜻깊은 자리입니다. 물론 구본창 사진작가에 대한 우리가 알면에 있어서는 거의 한국 사진하는 분이라는 모름사례입니다. 또 지난 35년간 어마어마한 작업량과 전시와 또 많은 교육의 현장이 있었고, 마지막 우리가 크리스마스 송년을 앞두고 이런 자리 마련을 해줬는데 한미사진미술관에 정말 감사한 마음 들고요. 오늘 우리 구본창 쌤 모시고 우리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번 전시에 대해서 짧게. 많이 인터뷰나 이런 데서 나가긴 했지만 한미에서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한 사진에 좀 애정이 많으세요, 관장님이. 그래서 다른 제가 백자나 최근에 지난 10년간 아주 백자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긴 했는데 그런 그 스틸라이프보다는 스트레이트한 사진이 어떻겠냐. 그래서 사실은 좀 방향을 많이 수정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백자 이전에 제가 어떻게 그 숨 이후에 또 백자 이전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정리해서 사실 전시를 할까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런 스트레이트한 사진으로 엮으면 어떠냐 해가지고 숨과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보일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카메라로 들고 다니면서 내가 매력을 느낄 때 찍었던 그런 시리즈를 위주로 모으다 보니까 또 제목도 좀 어려운 영어 제목이긴 하죠. 인커그니토라고 익명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기 전시장이 아시다시피 두 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일본에서 마침 책도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또 인커그니토 그 시리즈하고 80년대에 찍었던 도시에서의 찍은 저 긴 오후의 미행하고 아주 180도 건 아니에요. 거의 시작이 제가 카메라 들고 다니는 시작이 긴 오후의 미행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게 됐습니다. 작품에 대한 거는 천천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저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알아요. 서울에서 53년에 태어난 건 아는데 어느 동에서 태어났는지, 몇 남배에서 태어났는지, 자랄 때 성격은 어찌 했는지 이런 것이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죠. 1953년 3월생인데 태어난 거는 지금 호적상으로는 서울로 되어 있는데 네.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아, 인천에서. 아마도 그 53년이면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날 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 다 개성 분이신데 개성에 계시면서 아버지가 남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에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아마도 피난은 또 물론 부산을 갔었는데 인천에 와서 제가 태어나지 않았나 싶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서울의 신당동에 바로 오게 됐죠. 6.25 끝나고는 바로 신당동이라고 해서 지금의 어디라고 그럴까요? 광희문이 아시죠? 네, 수구문. 네. 예전에 수구문이라고 그러는 그 시장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란 거는 거의 신당동, 또 학교는 장충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언저리에서 여름이면은 제일 즐겨서 갔던 게 남산, 장충단 공원에서 남산 올라가는 게. 어렸을 때 그래도 나는 그 자연을 굉장히 가까이. 막내로. 아닙니다. 그건 이제 삼남삼녀고. 네, 막내 아니었습니까? 예, 막내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귀여움을 독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님하고 형님 어떻게 되나요? 삼남삼녀인데 네. 제가 밑에서 다섯 번째. 밑에 남동생. 남동생이 하나. 그러니까 위에 누나가 셋, 형이 하나고 제가 있고 밑인데 형은 누나 둘, 그 다음에 형, 다시 누나 둘. 그래서 무려 많은 식구 중에 그렇게 태어났고요. 그 첫 번째 찍었던 카메라 사진 예. 중학교 때 했으니까. 중학교 우리 이제 그 소풍 갔을 때 찍은 게 있고 또 소풍 간 거 외에는 개인적으로 셀프 포트레이트 같은 찍은 게 하나 있죠. 아니 제가 난 이때부터 이미 천지에서 그런 얘기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창경원 이야기도 저한테 해주시고 70년. 어떤 남달랐다.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과 만나는 거에서 아주 처음부터 익숙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기분 좀 그렇잖아요. 일단 왜 식구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지 잠깐 이야기 들어볼까요? 글쎄 왜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 형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서울중학교로 그 당시 서울중학교는 뭐 하여튼 제일 좋은 중학교였죠.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둘째인 제가 이제 받는 스트레스가 당연히 서울중학교를 1등은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걸로 집에서 생각을 한 거죠. 믿었고 나도 왜 그런지 왜 서울중학교를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걸로 그냥 어린 시절에 중학교로 들어가는데 뭘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학교 때 서울중학교를 갔는데 낙방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중학교 때 제가 그 1차에 합격을 못한 게 저한테는 엄청난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집에서 주변에서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울적하게 된 거죠. 서울고등학교를 나왔으면 그래서 서울고등학교에 동생도 서울대학교 가고 형도 서울대학교 갔는데 저만 서울을 못 갔는데 후회감 플러스 중학교 때 시간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가 함부르크에서 저 함부르크 조형대학을 다니셨는데 베를린이나 쾰른이나 뮌헨이나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함부르크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장점과 또 혹시 내가 다른 독일에 있는 대학을 갔으면 어떻게 됐나 생각을 좀 있었으면 그렇죠. 일단 함부르크는 거기가 무역항이기 때문에 그런 무역 회사들이 많이 있었죠. 프랑크푸르트도 있었지만 그 무역을 하기 때문에 함부르크를 가게 됐고 또 함부르크 공부하면서 항상 그 디셀도프에 뭐 요셉 보이스가 있고 박남준 선생님이 오신다. 사실 그때는 그 뭐 맥혀 부부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그거보다는 쾰른에 있는 대학이 또 이 사진 페스티벌이 거기 많이 있어가지고 쾰른 아니면은 디셀도프 쪽에 갈 것을 내가 여기서 끝까지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 약간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함부르크는 그 대신 그 프레스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뭐 슈테른 잡지라든가 지오라는 독일 잡지도 있고 그런 그 독일의 그 인쇄물 미디어 이런 것들이 함부르크에 있고 그래서 일단 뭐 큰 도시고 여러 가지 배울 게 있어서 그렇게 후회는 안 합니다. 단지 그 미술적인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쾰른이나 디셀도프가 좀 더 자극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게 아쉬웠기 때문에 제가 그 혹시 뭐 그래서 읽으셨겠지만 독일 사진 작가 중에 디셀도프에서 수업을 하시고 있었던 안드레 겔프케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돼서 조금 자극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우연찮게 고본창이라는 이름을 외운 건 아니었어요. 지나가면서 살짝 봤던 것이 1983년 종로 2가 관철동의 한마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파이닐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 파이닐 전시는 어떻게 개인전을? 그 파이닐은 그 지금 돌아가신 그 홍수태 선생님이 저를 전시를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참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근데 왜냐하면 독일에서 제가 공부할 때 도대체 어떻게 사진 작가가 되는지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제가 사진을 공부 전혀 안 하고는 독일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날라온 그 우리나라 뭐 중앙일보나 뭐 동아일보 이런 걸 보니까 그 사진 컨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테스트에 입선을 하면은 작가가 되나? 저도 그 생각을 하고는 중앙일보에서 하는 거, 동아일보에서 하는 걸 낸 거죠. 근데 동아일보에서 하는 거를 냈는데 내고는 마침 그때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심사하는 그 해 동화 콘테스트 말하는 동화 콘테스트. 네. 동아일보에서 하는 동화 콘테스트에 제출을 하고는 갑자기 한국을 오게 돼서 내가 한국에 가니까 이 연락처로 만약에 무슨 소식이 있으면 기대를 하고 연락처를 써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 응모한 거를 자세히 보셨는지 해외 독일에서 응모를 하니까 그때 마침 오스트리아 사진 작가가 와서 심사를 하는데 나한테 연락을 하고는 당신이 독일어 좀 할 줄 알면 와서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아국제사진살롱에 그 심사하는 날 여의도에 불려간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 심사하시는 분 중에 기라성 같은 그 당시로는 이명동 선생, 홍수태 선생, 뭐 한정식 선생, 뭐 여러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제 거는 입선도 안 됐어요. 사실은 그 수천 장이 거기 응모를 하는데 제게 입선될 리는 없었는데 제가 통역을 조금 그나마 뭐 한 2년 공부했을 때인가 통역을 하다 보니까 홍수태 선생님이 교수가 저를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홍 교수님이 앞으로 가끔 연락을 해라. 그러더니만 제가 독일에서 찍은 특별 사진을 한번 그 연말 때가 한번 이러저러한 사진을 찍었다 보내드렸더니 그때 때마침 그 파인힐이라는 그 갤러리가 열리면서 홍 교수님이 이제 전시를 기획을 하신 거예요. 하시면서 저를 해외 작가 초대전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저를 아직 학생 뭐 지금 2학년 3학년 다니고 있을 때인데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파인힐 하게 된 거예요. 전시 제목은 뭐였습니까? 그때 제목은 없이 네. 구본창 사진전. 네. 해외 작가 초대전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진을 전시하고 보여주는 방법이 많지만 80년대 중반만 해서도 종로이가 맥주집이었어요. 파인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그 레스토랑에서 사진 전시하고 또 저기 중학동 한국일보 뒤에 한마당에서 전시하고 아주 열악했던 시절이고요. 사진전을 화랑들이 위신은 안 쓴다고 사진을 전시를 안 해줬던 때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당시에 파이밀이 만들어져서 이명동, 홍순태 이런 분들이 관여해서 좋은 작가들 기회 많이 주고요. 딱 10년 후에 제가 93년에 저도 거기서 전시를 초대를 받았는데 지금도 이 종로이가 파이널 시대를 기억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제약 중에 첫 번째 개인전이 83년에 이루어진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네. 첫 머리를 올린 것이 개인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한국 돌아온 것이 1985년 몇 월 달에 들어오셨습니까? 85년 거의 1월 말. 1월에. 근데 여의도에 제일 먼저 여의도에 둥지를 튼 이유는 뭐였습니까? 참 이게 사적인 건다. 뭐 일단 사실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부모님이 여의도에 사셨죠. 그리고 제가 거기 몰랐어요. 예. 여의도 사는 건 아는데 부모님이 여의도 살았다는 걸 몰라요. 부모님이 여기 사셨고 네. 제가 거기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아파트에 따로 나와 살았었어요. 네. 아주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래서 여의도 생활이 됐고 그 덕분에 여기 이 시선 1980이라는 칼라 사진을 보시면 여의도 사진이 꽤 많아요. 그때 막 여의도가 좀 변하는 느낌 그런 거를 칼라로 많이 찍었죠. 저는 이제 여의도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알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유 때문에 홍대 앞으로 작업실을 옮겼어요. 그때 처음 봤는데 홍대 앞으로는 왜 옮겼습니까? 왜 옮겼습니까? 뭔가 아파트가 그 아파트 생활이 영 싫고 근데 홍대 앞 지금의 홍대 앞하고는 전혀 틀리지만 그 당시만 해도 홍대 앞이 조금 자유스러운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좀 다른 분위기에서 아파트가 아닌 걸로 작업실을 하고 싶어서 좀 작업실답게 그렇게 하게 됐죠. 198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코스업을 마치고 오셔가지고 한마당 종로 한국일보 뒤에 한마당이라는 갤러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12번의 한숨이라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저도 이제 그 시대를 겪어왔는데 우리나라 사진의 특징이 하나가 제목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제목이 두 자예요. 기로, 촌로, 두 자. 이 표제어는 해외에서 오죠. 모든 분들의 전시가 제목이 두 자였는데 긴 제목을 달고 나타나서 저희도 참 굉장히 신선했는데 12번의 한숨은 어떻게 만들어진 전시입니까? 12번의 한숨하고 사실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데 칼라 유럽에서 지금 칼라 사진 같이 전시했어요. 장막들이 많은 장물.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 사실 한국에서는 그 셀프 포트레이트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쇼크였던 것 같아요. 나도 어떻게 과감히 그렇게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 참 겁없이 그런 두 가지를 같이 조합을 해서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답답함을 표현을 했고 1분간의 독백도
그때 이제 그 다음에 하게 되는데 이런 숫자 들어가는 제목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원래 숫자는 사실 그 1분간의 독백이라는 거는 그 독일의 그 안드레 겔프케라는 교수를 만나고 와서 그 전에는 내가 단사진으로 유럽의 그냥 풍경 사진을 어떻게 보면 뭐 까티브레송이나 뭐 로버트 프랭크처럼 흉내를 내볼까 그리고 많이 찍었는데 그 겔프케라는 교수가 딱 나한테 그 사진을 보더니 나름대로 하나씩은 다 잘 찍었는데 이거는 유럽 작가가 찍었는지 한국에서 온 네가 찍었는지 모르겠다. 너는 한국에서 한국 작가로 여기 왔는데 네가 이렇게 똑같이 찍고 되겠냐 이 얘기를 딱 하시니까 거기서 제가 자극을 받게 된 거예요. 그 4장이라는 것도 이 4라는 숫자에 맞춰서 4개의 사진을 이렇게 엮어서 해보면 어떨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그렇게 자꾸 연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이 85년과 88년 사이에 어느 정도 준비된 잉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86학번인데 그때 이제 그 고본창 작가가 들어왔던 시대와 이제 88년 우리 한국 사진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 워커힐 미술관의 사진 세 시자전 88년 5월 그리고 첫 번째 지금 들어있는 긴 오후의 미행. 하나는 긴 오후의 미행은 개인적인 서사를 완벽하게 구현해 보이는 아까 이제 연작이죠. 스토리가 있는 연작. 우리가 단사진 시대였거든요. 그때가 이게 연작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언어를 확장한 거고 하나는 보편적으로 한국 사진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 건가를 하나의 전시 기획을 통해서 보였던 것이 88년 5월 오크힐 미술관의 사진 쇄시자들입니다. 이 두 개가 앞으로 한국 사진을 바뀌는데 이 기획에 이 두 개를 어떻게 전시를 기획하게 됐는지 또는 연계됐는지 좀 여쭤볼까요? 예, 일단 워커힐 거부터 얘기하면 워커힐은 그 참 우연이에요. 지금 그냥 이렇게 뭐 무책임하게 우연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갈증이 많았죠.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거를 같이 작업하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죠. 나 혼자 작업한다는 것보다는 근데 마침 그때 주변에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이명균 교수도 왔다 갔다 하게 됐고 한옥란 교수라고 신부 전문대에 계신 분도 미국의 LA에 가서 조금씩 파트타임으로 방학 때마다 가서 공부하고 왔고 또 일본에서는 최강호 교수하고 하봉호하고 최강호 교수가 오사카에서 공부를 하고 막 들어오려고 했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주영 교수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고 또 김대 선생도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직전부터 나하고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됐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나의 그 답답함이 이제 어떻게 이거를 끌어나갈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인데 88 올림픽 때 88년 5월에 그렇게 그룹전을 크게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진에 어떤 방향, 그게 형식이든 내용이든 전체 문화 전반인 간에 사진 문화가 탈바꿈해야 된다. 그런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했던 출연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국 사진은 어찌 보면 선장을 잘 만났고 항해의 방향이 분명했고 새 시작이죠. 그리고 그 전시를 통해서 그게 점화가 돼서 89, 91년 수평전까지 전체적으로 요동을 치고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그리고 유학파, 메이킹 포토, 스트레이트, 헤게모니도 벌려지고 하여튼 한국 사진에 그렇게 어떤 도전과 응견이 일어났던 시발점 그걸 준비된 것이 워커힐이고 그리고 개인의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우리가 절절히 우리가 깨달았던 것들이 저 긴 오후의 미행이었어요. 그 88년 이전에 제가 그 일본의 하루라는 거를 참가해 본 것이 세계적인 그런 행사에 좀 한번 몇 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뭐 제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하루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85년에 그 일본에서 있었고 매년 그 여러 도시를 돌면서 나라를 돌면서 미국의 하루, 뭐 호주의 하루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 그런 100명의 사진 작가가 모이는 행사인데 85년에 그 행사를 한번 치르는 걸 같이 옆에서 좀 지켜보고
그러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생겼고, 일본에서 제가 87년도가 개인전을 동경하고 오사카하고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일본에 있던 87년도에 두 번의 행사를 하면서 약간 그 일본만 가면 그 당시 세계적인 행사를 책이나 이런 걸 많이 그래도 보니까 뭔가 그런 걸 자극을 받으면서 한국에 왜 이런 게 없나 그런 갈증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 화랑들이 그렇게 좀 그럴듯한 작품을 보여주는 화랑들이 있었는데 한국에는 한마당이라는 거 정말 하나였고 화인이라고 한마당이었고 제대로 그 사진의 교류의 장이 없었죠. 그런 답답함이 좀 외국의 주변에 이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뭔가를 보여주자. 또 자기의 그 감정을 전달하려는 사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갈증이 이런 그 88 사진 세시아전을 엮어서 뭔가 다른 면을 사진에도 이런 면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하는 것을 같이 하게 된 것같습니다. 생각이 돼요. 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의 한국 사진 전체 지형이나 교육의 특징들은 감성 훈련이 너무 안 됐어요. 감성 훈련.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해는 돼요. 일제시대 때 사중관 문화에서 사진을 기술적으로 배웠다가 대한민국에 뭐 서라벌예술대학교가 62년에 사진과 생기기 전까지 들어간 분도 없고 그건 기술계 2년제 전문대학이었으니까 제대로 감성훈련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술을 먼저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 사진이 펼쳐지다 보니까 감성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 많이 부족했고 또 그런 감성적 사진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그때 20대, 30대들이 구본창을 비롯한 일련의 유학파한테서 들었던 가장 큰 강점은 표현의 자율성이 있어요. 표현의 자율성. 큰 나옵니다. 그 참 시를 꼬매는 개념을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스트레이트 사진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 사진에 해를 끼치는 것 사진을 찍는다든지 불을 태운다든지 거기다가 바느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금기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은 순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80년대만 해도 외국 사진은 뭐 포스트 모던이니 뭐 뉴웨이브니 그때까지 사진의 표현 방식이 변했는데 수평전에 태초의 시리즈를 내보낼 생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사진을 어떻게든 크게 만들어서 감동을 주고 싶었는데 한국의 그 젤라틴 실버는 큰 게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거의 뭐 11, 14 그 정도가 맥시멈이었고 제가 또 우리나라 그 보자기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낡은 천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자기로 만드는 거에 뭔가 감동도 받고 사진도 좀 오래된 것 같이 만들고 그게 또 누더기처럼 기워져서 시간의 흐름을 보이면 어떨까 그런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꼬매게 됐어요. 근데 뭐 실이라는 게 제가 또 뭐 아버님이 그때 섬유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실이 주변에 좀 많이 있었고 그 친구 중에 섬유 작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에 대해서 남다르게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꼬맨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스카치테이프나 이런 거 풀을 붙이면 그게 감당이 안 되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붙어 있을 수가 없고. 근데 실로 꼬맨 거는 약품 속에 넣었다 뺐다를 수십 번 해도 상관이 없어. 단지 구겨지기만 할 뿐이지. 그래서 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방법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아비실에서 어떻게 작업을 아마 그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그 태초 시리즈도 나중에 다 그거를 그 이미지를 같이 엮어서 꼬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인화지를 8x10이나 12, 10짜리를 다 암실에서 그거를 재봉틀을 암실로 갖다 놓고 거기서 꼬매야 돼요. 빛을 쏘이기 전에. 예.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뭐 한 90cm에 한 130cm 되게 꼬맨 다음에 그거를 인화를 한번 노광을 해야 되는데 주는 거죠? 우리 네. 소위 노광을 주는데 사실 꼬매는 데만도 2시간이 넘어 걸려요. 왜냐면 이 암실에서 꼬매는 일이 불도 좀 어두운 데다가 또 재봉틀이라는 게 직접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늘이 있는 부분하고 이 몽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작아. 그래서 그 인화지 그 큰 거를 거기다 집어넣으려면 혼자서 할 수도 없고 조수가 2명이 붙잡아서 동그랗게 말아서 이 원통형으로 만들어서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지만 꼬매져요. 그런
아주 두세 시간을 꼬매면서 힘들게 해서 인화지를 만들어 놓고 기껏 노강 한번 딱 주다가 너무 어떻게 되거나 밝아지면 이거 몇 시간 작업이 인화지 값도 비싼 데다가 그냥 다 망가지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아마 제가 그런 그 인고의 시간이 꼬맬 때마다 한석봉의 엄마를 생각해요. 한석봉이 또 글씨 쓴 한석봉과 그 엄마의 그 어둠 속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또 그 당시에 나의 그 어려웠던 그런 걸 일종의 자학이라고 그럴까 한편으로 내가 일부러 나한테 고행의 시간을 주면서 결과물이 땀이 여기 배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꼬맸죠. 지금은 꼬매라 그래도 할 수도 없어. 인화지 내가 뭐 귀신이 씌어서 이렇게 했나? 그 시간 30대 동안 있으니까요. 30대. 어떻게 이런 다양한 작업을 참 열심히 많이 정말 창작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금 우리 함의에서 전시하는 작품들은 스트레이트한 사진이고 그 다음에 흑백에 대한 관념, 그 다음에 또 색에 대한 관념 두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게 이제 80년대까지 그런 식으로 보여주다가 91년에 처음으로 실을 꼬매서 입체, 그러니까 디멘전이 달라지죠. 이게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진에 대한 고정관념을 많이 깨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출연하게 됐을까요? 네, 생각의 바다는 그러니까 한마당에서 전시는 했지만 한마당은 사진 관람객만 모시고 굉장히 편협한 그 관람객이 그 정도밖에 없었죠. 근데 생각의 바다를 전시한 그 서미 갤러리라는 곳은 청담동에 처음 생겼어요. 그 당시에 90년에 한국의 그 청담동 거리가 지금은 뭐 이 아주 즐비한 화랑과 뭐 음식점과 아주 호화롭게 됐지만 90년 처음 제가 그 생각의 바다 전시할 때는 띄엄띄엄 그냥 매장이 몇 군데 있을 정도였는데 그때 생각의 바다 전시를 그 서미화랑 그 오너가 그래도 사진이 앞으로 굉장히 그 새로운 트렌드라는 걸 빨리 읽고는 저를 초대해 주셨죠. 또 나란히 하면서 그렇게 이 생각의 바다 사진입니다. 여기에 고본창의 얼굴인데 저희 이 전시 때 전시장에 가서 이걸 보면서 이 겨울바다에 좋아하는 노래는 뭐였나 이게 궁금했어요. 무슨 노래를 혹시 생각했을까? 고본창 작가가 좋아하는 노래는 뭡니까? 노래요? 네. 그래서 내가 부르지는 않지만 듣는 건 좋아요. 네. 정말 음악은 굉장히 좋아요. 네. 아니, 특히 좋아하는 가수나 또는 정조나 음악 스타일 있잖아요. 스타일. 예. 다양한 걸 다 좋아해요. 사실 괜찮아요. 저 아이러니인데 아주 고상한 뭐 칼라스나 파바로티나 이런 사실 전 가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오페라의 아리아나 이런 게 그러니까 모든 음악을 다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거기서부터 네. 막 급하고 일을 빨리 해야 되고 화날 때는 네. 김건모의 막 이런 노래, 네. 조용필의 노래 네. 이런 것도 막 급하고 이럴 때는 그런 게 또 에너지가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보통 때는 뭐 제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거는 바하 음악을 들으면 네. 편해요. 내가 항상 바쁘고 힘들 때는 바하의 뭐 골드베르그 뭐 바리에이션 그런 거 하나 딱 틀어놓으면 제일 나를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일본에 그 수송선 타는 데가 어디죠? 저희 니가타. 니가타를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사진. 이 사진을 펼치니까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기 또 스토리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왜냐면 간첩으로 몰렸어요. 이렇게 폼 잡고 찍다가 제가 사실 일본에서 87년대 개인전을 했잖아요. 네. 동경에서 했는데 그때 처음 이제 일본을 조금 시간을 갖고 방문한 셈이죠. 뭐 85년도 일본에 하루 촬영할 때는 잠깐 그 촬영 기간만 갔다가 오고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갈 수도 없었는데 개인전을 할 때 어떻게든 일본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뭔가 한 바퀴를 일본을 돌아야 되겠다 싶어서 동경에서 일본 그 혼슈를 가로질러서 우리나라로 면한 쪽을 해변을 돌아서 한 바퀴를 이제 기차로 여행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 중간중간 그냥 아무 데나 내리고 사진 좀 찍다가 다음번 기차 한번 타고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거 누가 찍어주신 거예요? 내가 셀프를 아, 찍어. 셀프. 네, 그래서 트라이포드 갖춰놓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 생각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근데 그래서 네가 이제 바다 지평선이 네. 기울어졌구나. 이거 네가 뭐지? 어딘가 놓고 내가 찍은 거야. 네. 근데 니가타에 갔는데 니가타 근처 직전인가 뭐 그래요. 근데 거기가 북송선이 떠나고 우리나라 네, 네. 북한 사람들이 네, 그 네. 납치해 가잖아. 일본 네, 사람 그렇죠. 일본어 네. 교육을 시키려고 네. 그런 곳인 줄은 전혀 모르고 그냥 여기 바다가 이제 좀 멋있더라고요. 네. 점점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해변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찍고는 다시 여기에 왔는데 시간이 좀 남는 거예요. 기차가 오기에. 그래서 우동을 하나 사 먹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다시 해변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해변에서 까만 찝차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그 일본 형사들이 내리면서 근데 한국말 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나한테 뭐 때문에 왜 왔냐고 해서 따지면서 그게 바로 그 간첩을 몰린 사건인데 그러고 네. 나서 거기서 다음번 기차 간신히 그 사람 태워줘서 동경의 화랑도 확인하고 그때 폼 잡고 찍었어요. 시카고? 시카고 말고요. 일단 휴스턴 테스트 휴스턴은 2000년. 2000년. 네. 그리고 시카고하고 2000년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한국산이 어떻게 외국을 나가게 네, 됐는지. 98년도에 원래 오라클 미팅이 아, 있어요. 오라클. 일본에서 네. 오라클이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그 큐레이터들이 사진 큐레이터나 미술관 관장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시아에 왔기 때문에 동경에서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시아 사진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하고는 바로 그 저를 일본에 하루에 초대했던 PPS라는 회사 사장이 제가 와서 한국 사진을 특강을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98년도에 한국 특별 그 10명의 작가를 제가 구성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죠. 그때 프레젠테이션 한 게 뭐 배병호 선생, 이정진, 이갑철, 뭐 기라성 같은 우리나라의 지금 대표 뭐 기마타도 가기 전이니까 김석중이지만 뭐 그 작가들 다 10명을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그때 굉장히 신선하게 보인 거예요. 그분들한테. 다행히도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한국의 사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아시아 뭐 한국 아시아래가 일본 아니면 중국, 대만, 인도 뭐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10명만 딱 추려서 보여준 게 더 엑시스처럼 느껴진 거예요. 거기 사실 준비를 제가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냥 준비해 가면 되겠지 하고 그냥 딱 10명만 슬라이드 10장씩만 받고 간 거예요. 거기. 근데 도착해서 그 방명 사인을 하는데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박물관의 그 관장들이 거기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근데 중국에서 온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이만큼 서류를 많이 가져와서 이거 복사 어디서 하냐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나는 들고 온 거 하나도 슬라이드 10장씩 10명 거만 딱 들고 왔는데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오히려 걔네들이 너무 많이 여러 명을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내가 10명만 딱 보여주면서 저는 아예 빈 종이를 줬어요. 니네가 여기 생년월일만 딱 쓰고는 제목하고 작품 제목 아예 거기 빈칸을 남겨뒀어요. 니네가 여기다 메모를 해라. 그리고 남겨놓으면서 10명만 딱 내가 보여줬는데 그게 굉장히 잘 먹혀서 그래서 그 다음에 99년도에 뭐 여러 행사를 제가 하게 됐죠. 그때 와서 감동한 사람 중에 덴마크, 호주 그리고 휴스턴 포토페스트 세 분이 한국 특별전을 다 해줬는데 그 중에 휴스턴과의 인연이 제일 깊죠. 계속해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99년도에 휴스턴에 웬디하고 프레드가 한국에 와서 내가 프레젠테이션한 작가의 스튜디오를 다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 만나서 보고 그 중에 한 사람만 바뀌었어요. 한 사람 바뀌고 10명을 다시 2000년에 휴스턴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한국 작가가 그 많은 해외 큐레이터들 앞에서 다시 자기 작업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죠. 그래서 김석중이 기마타를 탄생하게 되고 또 뭐 이정진 씨나 민병헌, 뭐 배병호 선생님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 전에도 이정진 씨는 뭐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있었지만 거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죠. 네, 19년 전, 20년 전인데
작가들이 자신들의 그 옛날의 시작,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진영도를 갖게 됐는지, 글쎄 다 아시긴 아시겠지만 저는 그 전모를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배병우, 김학타, 이갑철, 이정진, 정주화, 뭐 우리 90년대 작가들, 우리가 알만한 작가들이 자기 스스로 성장하지는 토양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누군가가 힘을 써서 거의 유일하게 혼자 그 예를 쓰고 한국 작가를 알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반을 통해서 2000년대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의 국력도 커지고 또 사진계의 발전도 좀 발전해서 국제적으로 알려진 작가가 나오는데, 굿바이 파라다이스 전시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그 서미에서는 회화 위주로 좀 전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한 사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 기노의 미행 찍었던 저런 흑백 사진이 그 당시에 좀 받아들일 화랑이나 또 거래되는 그런 상업적인 화랑이 있었다면은 내 그 포커스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스트레이트한 사진을 관심 있어하는 화랑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미 화랑이 가지고 있는 특색에 맞춰서 어딘가 좀 약간은 사진스럽지 않은 그런 것도 또 내 자신의 그런 취향도 있었고요. 제가 계속 미술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보편적인 인화지보다는 다른 걸 사용할 수 없나 해가지고 했던 게 그 곤충상자를 만든 굿바이 파라다이스 시리즈였고, 그러면서 그 자연사 박물관의 분위기를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만 해도 또 포토그램이라고 해서 블루 색깔도 좀 내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 그 스트레이트한 사진을 좋아하는 화랑이 진작에 있었다면은 좀 더 제가 사진적인 걸로 더 몰두했을 텐데, 약간 좀 뭔가 회화적인 걸 믹스하다 보니까 굿바이도 했고, 그렇지만 결국엔 그래도 숨이라는 걸로 다시 서미에서 하면서 좀 더 자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까지 가장 좋아했던 작가 또는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던 아까 그 독일 그분 말고 또 작가가 있습니까? 글쎄 그 굿바이 파라다이스나 숨 짓고 여러 사람이 있죠. 사실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뭐 아직 저는 이제 왜 이 이야기가 자꾸 제가 질문을 하냐면요, 뭐 자꾸 이렇게 하나만 좋아하지 않으려고 해요. 두루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고 저는 그 영감도 딱 하나에서 이렇게 매달리진 않는. 저희들은 로버트 프랭크만 죽자고 좋아하는데 나는 각자의 많은 부분을 정말 섭취한다 할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굿바이 파라다이스 할 때는 조한 폰쿠베르트라고 있어요. 스페인에 약간 그런 그 사람들은 생물이나 이런 채집이나 이런 걸 좋아했던 그런 작가들, 또 그런 사람은 그렇더라도 또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스타일, 또 뭐 기본적으로 또 프레데릭 존모라고도 있는데 그런 작가들, 뭐 약간 독특하지만 자기 성격이 있는 작가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나는 꼭 사진이 아니더라도 회화나 무슨 여러 두루두루 뭐 하다못해 광고지조차라도 그런 게 다 영향을 받아요. 그때는 사실 굿바이 파라다이스 할 때는 석주명 선생님 전시를 그 책을 본 게 제일 나한테 영향이죠. 다른 뭐 작가에 대한 영향보다 석주명 씨 그거를 스토리를 읽으면서 어떻게 나비를 몇만 마리 나비를 모았던 걸 북한에서 내려올 때 다 태웠는지, 그 태울 때 그 스릴, 또 그리고 그런 그분의 일생, 그리고 나비라는 거를 그러고 나서 채집하는 데 가보니까 그렇게 연약한 거를 어떻게 잡아서 죽이는지, 또 그걸 채집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게 같이 엮어지면서 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요. 신문에서도 얻고 여러 가지를 다 통해서. 그러니까 해화성이나 문학성에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장명을 잘할까 생각해 바다, 굿바이 파라다이스, 12번의 한숨, 기노우의 미행, 정말 문학적인 제목들이 한국 사진 전시 제목으로서는 정말 내놓을 만한 그런 전시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사진도 변하지만 고건창 작가의 작품 세계도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 대한 생각과 또 죽음, 소멸, 숨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시간의 사진의 시간성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잠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음 전시한 게 95전이고요. 아버님이 이제 그 즈음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한 2, 3년 동안에는 제가 어떤 주제를 작업을 해야 될지 좀 막연했었어요. 한참 그 전에 한 게 죽음에 대한 거, 삶에 대한 거,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한 2, 3년 동안은 뭘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주제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다행히도 일본에 한번 갔을 때 절에 있는 그 먼지 낀 벽을 찍으면서 시간의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 많이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벽에 가라앉은 아주 연한 먼지를 내가 그 어떤 수평선처럼 또 지평선처럼 찍게 되면서 그때부터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여러 그 모티브가 계속해서 눈에 띈 게 화이트 시리즈라고 해서 하얀 벽에 담쟁이 들어있는 거, 또 솔잎에 눈 떨어진 거, 뭐 이러면서 화이트, 또 제목은 정말 아주 포트레이트 오브 타임부터 시간의 그림부터 또 펜슬 오브 네이처 그래서 자연의 연필부터 하여튼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목 좋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제목으로라도 감동을 주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연속으로 시리즈를 했어요. 그래서 여백의 시간의 흔적도 있지만 여백의 아름다움으로 점점 가면서 한국적인 거에 또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된 게 탈이라든가 또 이제 2004년에 들어가면서 백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업이라는 게 제 생활하고 같이 엮어서 맞물리는 것 같아요. 뭐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미리 계획을 하는 것보다 내 삶과 생활의 어떤 패턴 또 어디로 어떻게 이사 가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살다 보니까 그 구리로 이사 가면서 자연이 가까워져서 구리에서 그런 자연에 대한 것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사는 환경하고 저는 많이 밀접한 것 같습니다. 50대라는 나이가 그렇죠. 줬던 네. 중요하죠. 나이와 사진이 함께 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작가의 입장에서. 물론 아무리 나이가 많아져도 젊었을 때의 작품 세계를 유지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작품의 세계가 변하는 것도 또 멋있는 것 같아요. 고건창 작가의 50대 때 했던 것은 일종의 조금 도시적으로 지금까지는 굉장히 개인사적인 자아적인 자아반영적인 작업을 했다는다면 그 원숙한 나이가 우리 한국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여기에 대한 시간 여기까지 해서 결국은 탈과 백자로 가는데 사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고건창 작품 세계에서 의아하는 부분이 탈과 백자였어요. 그것도 이전에 잘 알았던 사람들의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잘 흘러가는데 경향이 달라졌네? 이런 말도 하게 됐는데 탈은 어떤 식으로 강릉까지 가서서 찍게 됐는지 그리고 그 탈을 찍다가 어떻게 또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성 안에서 백자와 만나게 됐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탈은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여기 밑에 있는 인커그니토라든가 아니면 여기 긴 오리엔딩 보면 항상 장막 뒤에 있는 거를 내가 많이 찍었어요. 보시면 어디가 가려져 있는 거, 알 수 없는 것들이 내 기본 마음속에 그게 항상 있어요. 근데 또 우연찮게 그렇게 찍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신당동에서 바로 옆집에 사신 분이 탈의 박사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동호회들 그런 거에 무형문화재를 지정해 주신 분이고 서울대학교에서 탈에 대한 아주 박사신데 아주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한 7, 8살, 6살 이때 그 옆집에 가서 그 본 탈이 그렇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찍다 보니까 그 집에 하얗게 이게 본을 떠놓은 탈을 봤던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뭔지도 모르고 잊어버렸다가 우연치 않게도 내가 좀 작가가 되다 보니까 유명한 작가가 되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사진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 동숭아트에서 만든
꼭두라고 있어요. 우리 요즘은 꼭두도 좀 인기가 많아졌죠. 그 저승사자라고 그러나 그 우리 상여에 꽂았던 그 나무 꼭두를 동숭아트에서 그걸 컬렉션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글을 바로 그 이두현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쓰시게 됐는데 구본창이 유명해졌으니까 구본창을 우리 시킵시다 그래서 그걸 찍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걸 찍다 보니까 박사님을 만나러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예술의 전당에서 탈춤 공연을 하는 날 거기로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게 또 운명적으로 거기를 갔는데 탈을 쓴 사람들이 와서 그 이 박사한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안 했던, 내가 했어야 되는 이 탈에 대해서 관심이 더 확 생기는 거예요. 저는 뭐 물론 대학 시절이나 뭐 어디 관광지 가면 탈춤 추는 것들 많이 보지만 그 당시에는 나한테 그런 감흥도 없었고 내가 찍어야 되겠다는 욕구도 없었는데 아주 가까이서 정말 탈 쓴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이럴 때 느낌이 아 이걸 내가 앞으로 작업을 했다. 뭔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느낌을 내가 끌어낼 수 있겠다는 그런 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탈 그룹들을 찾아다니고 접촉을 해서 탈 시리즈를 하게 됐어요. 몇 개의 탈 우리나라에 있는 걸 다 찍은 다 거예요. 거의 한국에 그렇죠. 그럼 다. 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분들 모이는 뭐 행사나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뽑아서 다녔는데 결국은 찍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강릉관동하고 사천에 있는 그 가산호광대 두 군데를 제일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봉산탈춤이나 뭐 또 다른 데도 물론 몇 개 좋은 데 있지만 봉산이나 뭐 안동하회는 너무 이렇게 잘 정부의 서포트를 받을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 두 팀들은 아주 그 학교에 그 강의를 하시는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거기서 도와주고 뭐 대학생들도 와서 도와주고 굉장히 사람들이 들끓어요. 근데 이 강릉이나 사천에 있는 가산호광대는 완전히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본인들이 농사 짓다가 갑자기 행사 있을 때 탈 쓰시는 분들이라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살아있는 그 어떤 느낌들이 더 있어서 거기에 더 매력을 느끼고 많이 찍었죠. 그래서 저희 탈춤들은 그렇게 찍게 됐지만 결국은 저한테는 그 숨겨진 것들,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탈을 찍으면서도 그 탈 뒤에 숨어 있는 그 배우의 어떤 느낌, 아니면 탈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체로서 뭘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몇 군데 이제 중요한 곳에 가면 컬렉션, 구본창 작품 컬렉션 중에서 제일 많이 본 게 백자 시리즈를 봐요. 저는 그때 그 백자 시리즈가 걸려있는 작품을 보면 감정이 두 감정이 있어요. 좋은 감정은 반, 별로 안 좋은 감정은 반. 좋은 감정은 뭐냐면 작품이 컬렉션, 내가 아는 분이 작품이 컬렉션 됐다고 해서 좋은 감정인데 나라면 다른 작품이 걸려야 되는데 더 좋은 게 많은데 왜 사람들은 백자를 좋아하나 이 감정이 이제 안타까운 감정이죠. 어쨌든 그 백자는 미술계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가고 또 반대로 미술계 쪽에서는 백자 너무 진부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안에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오로지 백자 자체만 건드리는 거니까 그런 건데 뭐 백자의 사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백자도 정말 제일 유명한 작품 시리즈가 돼버렸죠. 사실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뭐 태초도 그렇고 숨도 그렇고 뭐 많은 게 있었지만 아마도 그 백자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심성을 좀 건드린 게 아닌가. 한참 그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다들 약간은 좀 2000년대 들면서 좀 풍요로워졌다 그럴까 우리나라 어느 정도 그 IMF 풀리고 조금 다들 좀 생활의 그 어떤 인테리어라는 그 디자인이라는 개념 좀 생기고 그렇게 됐을 때 마침 그 백자의 그 크기라든가 가지고 있는 그 단아함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백자는 사실 그 제가 정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어린 시절에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모으고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그 물건에 대한 감정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 백자를 보면서
우연치 않게도 그런 그 백자가 외국 그 컬렉터 옆에 놓여 있는 거에 저는 자극을 받았어요. 왜 이게 한국의 백자인데 해외에 이렇게 가 있나 얘가 그리고 어떤 사연으로 이게 가 있을까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거기에 찍힌 사진이 굉장히 그 세월이 많이 흘러서 때가 묻은 묘한 느낌의 백자가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 전에는 우리 뭐 인사동이나 뭐 그 앤티크샵이나 우리 박물관에서 백자를 봐도 너무 무덤덤하게 내가 거기서 매력을 못 느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그게 굉장히 유명한 그 데이비드 베일인가 유명한 그 영국의 그 사진가가 찍은 사진인데 베일리가 아니고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근데 그 사람이 잘 찍었어요. 그래서 그 백자가 가지고 있는 오랜 느낌과 아주 할머니가 된 도예가하고 나란히 찍은 그 사진 한 컷 때문에 야 한국 작가가 아직까지 백자를 제대로 찍어본 사람이 없는데 너무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본의 그 여성 잡지를 한번 보게 됐는데 거기 백자 시리즈가 특집으로 실린 거예요. 여성 잡지에 한국의 조선 백자가 실리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도대체 한국 주부생활이나 우리 뭐 여성 동화 이런 데서 도대체 백자를 이렇게 실어본 적도 없고 그 사진 실린 것도 어느 정도 수준 있게 멋있게 실렸어요. 그걸 보면서 야 한국 작가로서 정말 백자를 한번 이렇게 제대로 찍어본 사람도 없는데 일본에서 이런 가정주부가 우리 조선 백자를 좋아한다. 이건 어디가 좀 속이 상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마음을 먹고 그렇다고 인사동에 있는 가짜 백자를 찍을 수는 없고 어떻게든 그 교토에 있는 고려미술관에 연락을 해서 아는 분이 제일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찍게 해줘서 처음 시리즈를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고 접촉을 하게 된 거죠. 정말로 조선의 얼굴이었던 백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조선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니까 사진으로나마 고향으로 돌려오는 저는 그 작업을 그 컨셉을 중요시한다. 저는 백자의 우리에게 흔할지는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고 이야기였다. 네.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분들한테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래서 백자의 작업과 이전의 구본상의 작업을 봤을 때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백자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작업을 준비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나 앞으로 생각 있는 작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요번에 사실 작년부터 제가 80년대 이후에 작업한 것들 조금씩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분도에서 80년대 작품 했고 올해 또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초창기의 전시나 또 작업들을 다 정리하게 됐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새 작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나이도 나이니까 더 이상 남의 손을 빌려서 제 작업을 정리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그 살아있을 때 내가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왜냐면 네거티브 내는 것도 그게 전시에 급급하다 보면은 찍기는 찍었지만 그걸 프린트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선생님 직접 작업하시니까 알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찍었지만 정리를 안 하는 거를 완벽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우선 첫째 목표긴 하고요. 또 관심사로서는 지금은 요새 또 갑자기 또 왜 황금이냐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황금 유물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왜냐면 백자를 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백자에 그렇게 컬렉션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것도 나는 물론 팔기는 팔지만 한편은 약간 좀 의아한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왜 한국의 조선 백자에 대해서 다들 진짜 오리지널 백자를 갖지 못하면 사진을 이렇게 정말 좋아하시니까 끊임없이 많이 팔렸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거, 또 그리고 황금이라는 것도 아주 그 세대를 넘어서 예전 청동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황금에는 다 사진을 쓰잖아요. 도기가 있다는 식으로 그 옛날 청동기 시대도 보면은 팔찌가 황금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럽에 와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연치 않게 제가 리마에 가서 특강을 하다가 리마에 있는 그 잉카 황금박물관에서 접촉을 해서 거기 오케이를 받아 찍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황금빛이 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매료를 시키는지 그걸 좀
한번 좀 시간 되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하고 싶어서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번 그 인커그니토 전시도 일종의 저한테는 한 발 디딘 것 같아요. 아직 이게 뭐 이번 책이 나오긴 했지만 완전히 끝났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목으로 제가 집중해서 더 찍지는 못했고, 찍었던 거를 엮어낸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몇 년은 끌고 이거를 좀 더 진짜 내 거 같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인커그니토도 해야 돼요. 인코그니토는 90살부터 네. 우리 폴 스탠드가 말년에 모스템 현관 앞에 있는 작품을 찍는다 했으니까 참 노력은 합니다. 사실 여기 뭐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이가 한미 전시는 굉장히 내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전시 디스플레이도 내적인 공간 구성이 잘 됐어요. 어둠 쪽으로 좀 닫혀 있고, 또 스페이스 22 전시는 오픈 개념으로 열린 공간에서 작업을 했는데 딱 뺐는데 입술이 터졌더라고요. 한미 전시 오프닝 때 정말 오프닝 하나에 자기 자신의 모든 공학,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총동원됐던 전시 중에 하나 아닌가. 제가 정말 근자에 보기 드문 디스플레이다. 우리 사진 전시 디스플레이를 공부할 교과서 같은 거 하나 이야기했는데 또 그게 좀 정말 마무리됐던 것 같고, 시간 속에서 계속 시대를 걸어오면서도 최고 작가는 최고 작품을 보여줘야죠. 그 다음 것까지. 이번에 작품집이 2개가 나왔어요. 일본에서 사진집이 하나 나왔고 우리 한국에서 나왔는데 혹시 희망하는 사진집 같은 거, 꿈꾼 사진집 같은 거 있는지? 꿈꾸는 거? 네. 그렇죠. 지금 뭐 제일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너무나 다양한 작업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묶일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30여 년의 작업들을 어떻게 이걸 잘 묶어서 멋지게 한 권에 좀 두껍게라도 만들어서 좀 종합을 해서 이 흩어진 구슬을 꿰듯이 이 어떻게 한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한 걸 했느냐 하는 거를 누군가 꿰어서 그걸 멋지게 써주면 어떨까 하는 게 제일 희망입니다. 저 이제 물론 한미 전시나 스페이스 22 전시도 멋있었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꼭 한번 종합 저기 레트로스펙티브를 해야 되고요. 아마 국가에 의해서 종합판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또 뭐 시작해서 딱 타이밍 맞는 때 있잖아요. 아마 저는 희망이 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레트로스펙티브 정말 총체적으로 책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도 국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잠깐 이제 이야기 다 들었고요. 우리 이제 하지 못한 혹시 또 이야기나 또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통해서 짧게 작가에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질문 참여 어렵죠? 예. 상품 있을지도 몰라요. 예. 카메라 때문에 앉아서. 괜찮아요. 저는 오늘은 좀 사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필름에서 디지털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그때의 생각이 어떠셨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사용한 카메라까지 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마 디지털로 처음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져본 게 아마 올림푸스에서 나온 카메라를 내가 처음 가진 것 같은데, 그 올림푸스 전에는 옆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다 그래도 별로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올림푸스에서 마침 작가들한테 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찍긴 했는데 사실 흑백은 우리가 흑백을 작업을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암실 작업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흑백 사진을 디지털로 프린트하는 거는 조금 거슬리긴 해요. 나한테는 뭔가 가짜 같기도 하고 내가 암실에서 아주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프린트를 해야 내 것 같은 생각, 또 암실 인화지가 주는 흑백 인화지가 주는 약간의 그 깊이감 때문에 암실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칼라는 점점 디지털 카메라가 좋아지면서 전혀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칼라 사진을 촬영하는 거는 그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전혀
상관이 없고 또 기계에 대해서 내가 워낙에 그렇게 뭐랄까 아주 기계를 너무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에 연연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미지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어떤 카메라를 어떻게 찍는 거는 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로 처음 넘어올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죠. 그래서 거의 그 당시에는 찍지를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사진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히려 주제별로 내가 작업을 했지 카메라 들고 도시에서 그냥 뭐 스냅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인커그니토도 이렇게 늦게 지금 발표하게 됐는데 처음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언제인가? 2000년 초? 예, 2000년 됐을까요? 초중반. 네, 그때는 그러니까 탈이라든가 백자라든가 이런 게 할 땐 다 아날로그로 4호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대형 카메라 작업을 해서 디지털은 그냥 기념사진 정도로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큰 거부감이 없고 지금도 이제는 흑백이 사실 점점 좋아져서 어느 정도 흑백을 나도 디지털로 프린트하긴 하는데 사실 저기 기노우의 미행은 디지털 프린트예요. 근데 뭐 디지털로 프린트하지만 최대한도로 아날로그의 느낌처럼 했습니다. 또 질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작가들이 이제 외국에 소개를 많이 하시고 해서 또 여러 분야를 작업을 하신 걸 보니까 이제 한국 사진에 대한 어떤 굉장한 책임감 같은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진이 사실 영화나 음악만큼 아직 세계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거를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글쎄 뭐 하루아침에 그 전략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상황은 그 사진가들만의 애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진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국가적인 그런 위상도 사실 올라가야 되고 또 출판사가 일단 없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왜냐면 해외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진가를 접할 때 물론 이제 인터넷을 많이 보이긴 하지만 박물관이나 뮤지엄 샵이나 이런 데 가봤을 때 제일 많이 쉽게 접하는 게 서적이에요, 사실. 이게 어디 책방에 있는 서적을 통해서 어떤 작가군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한국 출판사에서 해외에 배급을 하는 출판사가 전혀 없어요. 또 영어로 출판하는 회사 있나요, 우리? 없죠. 우리 출판업 자체가 일단 그렇게 남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애를 써서 지금 해외에 작품집을 만들어서 한국 작가를 소개하고 만들겠다 하는 분이 전혀 없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출판사들이 경쟁하듯이 책을 만들어서 일본 내에서도 물론 통용하지만 세계적인 행사들, 뭐 파리포토니, 아르드니 이런 데 또 아니면 큰 미국이나 유럽의 유수한 박물관의 뮤지엄샵에 일본 작가들의 책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비하면 뭐 일본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유럽이나 뭐 딴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책이라는 걸 통해서 먼저 작가들이 먼저 소개가 되고 다른 큐레이터나 외국에 관심 있는 사람도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컨택트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그런 통로가 한국은 제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각계전투를 해야 될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요새는 이제 해외 그런 포트폴리오 리뷰라는 게 있어서 많이들 이제 거기를 통해서 데뷔하려고 가긴 하고 지금 많이 다니긴 하는 아마 작가들이 유명한 큐레이터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도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작가들 거를 묶어서 해외에서 나가는 일들도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 책이 출판업이 제일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큰 돈이 아니고 이런 전시를 기획하려면 아무래도 여러 기관도 협조해야 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하지만 책들이라도 해서 빨리 그런 게 좀 소통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 실정. 정말 그 가슴 아픈 질문이었어요. 네. 저 지금 계속 반성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문제 질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 한국 사진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한국 사진 문화 안에서 사진이 당당한 문화 장르 하나 안에서 품격과 수준을 높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했을 때
함의가 큰 역할을 합니다. 국가가 안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하게 되는데 작가들이 너무너무 많이 사라졌고 버틸 수가 없어요. 좋은 이야기는 좋은 사진집을 만들면 되는데 사진집 만들 돈이 없어요. 좋은 곳에서 좋은 작품을 전시 보여주고 싶어도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 우리 인프라가 없으니까 국가가 해주는. 결국은 개인이 하는 또는 단체가 하는 데를 기웃거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눈길을 못 끌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아까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 좋은 사진집을 우리 이제 함이나 이런 재단들이 정말 그 작가가 작품이 좋은데 사진집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면 정말 좋은 작업을 하는데 보여줄 공간이 안 됐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면 국가의 힘이 오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여지죠. 정말 중요한 것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요즘은 사진집을 많이 좀 사줍니다. 사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파이가 커져서 그것은 굉장히 희망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아까 모두에 했던 것처럼 함께 구본창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랑 30년 걸어왔던 시간이 행복이고 또 영광이고 또 얼마나 다양한가 한 시대를 같이 갔으니까 이 자리도 한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 2019년 12월 26일 날 그런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자주 오지 않고요. 어떤 정말 큰 계기가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35년 만에 처음 같이 네, 처음인데요. 네, 이런 데 35년 만에 왔으니까 언제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는 여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목격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행복이 우리한테는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는 프로젝트 선생님한테 한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또 뜻밖의 그냥 토크쇼를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제 인생 30여 년 또 한국 사진사의 30여 년을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이렇게 제 생활이 또 많은 사람들, 사진하는 사람들한테 의도하지 않았든 했든 결국은 인연이 돼버린 것 같아요. 뭐 제가 나 혼자 노력을 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결국엔 한국 사진사에서 지울 수 없는 과거가 됐고 조금이나마 좋은 역할을 했으면 저도 보람이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뭐 전혀 기대하시는 토크쇼가 아닌 이런 이야기인데도 그렇게 흥미로웠길 바라겠습니다. 네.